안녕하십니까, 예비탐정 여러분. 오늘도 민법 좀 이어서 가겠는데요. 민법 중에 이제 민법 총칙을 앞에 하셨고요. 이제 물권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과 관련된 법률을 물권법이라고 민법 내에서 따로 부르는데요. 그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1시간에 걸쳐서 좀 다루겠고요. 내용은 좀 쉽습니다. 민법 총칙이 사실 좀 어렵고 물권법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활동 하시는 성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그 물권법의 대상의 물건을 좀 봐야겠죠. 물건이 물권법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물자 쓰잖아요. 그래서 물건 물자를 쓰기 때문에 물권법은 물건에 관련된 민사 관련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그 물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유체물, 물건,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물건 있죠. 물건과 전기, 기타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단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용익물권, 즉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물건 관련된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이 가능한 용익물권 같은 경우는 통으로가 아니고요. 일부분에 대해서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게 용익물권의 일부 설정 가능성, 이걸 좀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가 있는데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채권은 임의조항이 많고요. 이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채권 관련돼서는요. 물권 관련된 경우는 그 법의 강행 규정이 되게 많아요. 즉 이거 이외에는 인정 못한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또는 관습법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거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이거 암기하셔야겠죠. 그래서 물권법의 가장 큰 특성으로서 법률에 정해진 것만 인정하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물권법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강행 규정이고요. 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명령과 규칙에 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명령과 규칙에 의해서 이게 물권이다 정리를 해놔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물권이다 하고 정해놔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란 얘기죠. 물권의 종류를 보시면 민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종류가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건 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저당권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물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좀 설명드리겠고요. 관습법에 의한 관습법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민법에 대한 보충적인 효력으로서 관습법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습법은 성문법은 아니죠. 관습적으로 우리가 보는 법인데, 이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으로서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동산 양도 담보,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 이런 것들은 관습법에 인정되는 물권으로 봐야 됩니다. 온천권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온천의 권리 있잖아요. 온천수가 나오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천수에 대한 권리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의 소유권 안에 귀속된 걸로 온천권을 봅니다. 즉 땅 주인이 그 밑에서 올라오는 용출되는 온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또 맞으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물권과 채권의 특성적 비교를 하는데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권은 지배권이고요. 채권은 상대권이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물권과 채권의 충동 시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물권 우선주의라고 그랬죠.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무조건 이깁니다. 물권 상호 간에는 성립 순서가 권리의 순위가 되나 채권은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된다.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단 채권 같은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은 강행 법규성을 가지나 채권은 임의 법규성을 강하게 가진다고 앞에 말씀드렸고요. 물권은 물건이 객체잖아요. 대물권이라고 하죠.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 즉 보통 급부라고 그러죠. 돈을 갚는 행위잖아요. 이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객체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물권은 배타적 권리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물권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부동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타적 권리, 즉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물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창설이 되며 채권은 자유롭게 당사자의 의사로서 창설이 가능하다. 창설은 뭐예요?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권은 법에 규정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물권 설정이 가능하고요. 법에 없는 임의적인 물권 설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요. 그리고 법으로 인정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물권 상호간의 효력은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즉 그래서 보통 등기부등본에 맨 먼저 설정된 사람이 우선권자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적으로 돼 있고요. 동일한 물권 위에 같은 종류의 물권이 동시에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단 저당권 같은 경우, 저당권은 좀 별도의 문제잖아요. 저당권은 2개 이상 성립한 게 가능합니다. 저당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공사대금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엔 저당권이 설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저당권 같은 경우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물권은 같은 성질의 물권은 한 물건 위로 2개 이상 성립이 불가능한데 저당권만 가능하게 돼 있고요. 저당권은 물권과 채권의 중간자적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우선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 이런 경우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종류의 물건이 한 물건이 성립한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효력을 가지는 건 당연하죠. 종류가 틀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신경 쓰셔야 되고요. 채권과 물건 사이에 효력이 있는데요. 한 물건을 대상으로 물건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건이 우선한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우선특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임금은 채권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우선특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기업이 좀 망했어요. 망했을 경우에 기업을 대상으로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선적으로 임금을 우선 변제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산 같은 거 할 때. 왜? 약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 채권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걸 임금 우선 특권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아시죠?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물권자들이 예를 들어 건물 주인이나 아파트 주인이 또 파산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소액보증금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물건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도 이거는 우선 보호를 해주도록 물건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예외 조항하셨으면 좋겠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란 건 물권자가 물권의 침해자의, 즉 내 물건을 누가 침해를 해요. 침해 배제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가 반환 청구권, 돌려내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해재건 청구권은 이거에 대해서 방해받는 행위를 제재하거나 못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재건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있는데 이건 예방적 차원에서, 즉 내 물건이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가서 죄송하지만 이 사람 제 물건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예방적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물권적 예방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과 부동산이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물권의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 동산에 관련된 물권 변동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인도, 넘겨주는 걸로써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물건이라 움직일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만이 물권 변동에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 뭐냐?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 4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인도가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서 배를 넘겨주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등기나 또는 등록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주인이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유형으로서 인도와 간이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도의 유형이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고요.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의취득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예요. 즉 어떤 동산, 움직이는 물건이 이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동산의 점유자죠. 점유자인데 상대방이 그 권리자인 걸로 오신하여 동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인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이 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전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 제가 주인이라고 이걸 사갔잖아요. 이걸 뭐냐면 선의의 제3자 취득, 동산 취득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중고나라 이런 경우 많잖아요. 누가 왔는데 훔쳐온 물건인데 훔쳐온 물건을 이 사는 사람은 훔쳐온 물건인지 모르고 진짜 이 사람 소유자인 줄 알고 이게 선의의 제3자예요. 돈 주고 이 물건을 사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분실됐거나 잃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간 사람을 대해서 돌려놔. 이거 뭐야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선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이 사람이 선의, 나쁜 의도를 안 가지고 제가 훔쳐갔거나 남의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인 걸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좀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뭘까요? 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인도 인수 있잖아요. 주는 걸로 이게 끝난다고 그랬는데 부동산은 그러면 안 되겠죠. 왜 건물을 들어 나를 수는 없잖아요. 땅을 들어 나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하는 경우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없이도 부동산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 네 가지는 그 등기를 안 해도요.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건이 취득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이거를 내 걸로 자동으로 넘어오지만 부동산이 이걸 혹시라도 팔라고 하면 등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 나한테는 이 권리가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문제는 뭐냐? 혹시라도 처분을 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다시 내가 이 소유자로 등기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 종류가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효력이 네 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고요. 이게 권리가 소유권이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권리 변동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입증해주는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대항적 효력. 아시잖아요. 등기자한테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원 빼고는 이기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항상 등기에 등재되어 있는 게 우선적으로 법률적인 효력을 나타낸다고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위 확정의 효력. 특히 제가 물건 같은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한 물건에 여러 가지 물건이 다른 종류의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위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등기에 들어가 있는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순위를 즉 누가 먼저 변상을 받을 것이냐 누가 먼저 변제를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주는 효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은 뭐냐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구나 하는 상황에 대해서 등기를 보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추정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는 본등기와 가등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생들이 아시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본등기라고 합니다. 이걸 종국 등기, 즉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서 정리하는 등기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가 등기소에 가갖고 소유권 이전 신청이나 뭐 매매에 대한 그 내용들을 등기하잖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또 전세도 가서 등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등기라고 하고요. 예비 등기는 우리 가등기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예비 등기의 하나인데요. 그 장차 진행된 본등기에 앞서가지고 대비해가지고 먼저 가서 등기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좀 설정을 해놓읍시다 하고 하는 것을 예비 등기 또는 가등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유권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용어고요. 물건을 지배하는 전면적인 권리이며 포괄적인 권리다. 이게 이제 소유권의 성격이라고 됩니다. 소유권의 성격을 보시면 전면성, 탄력성, 혼일성, 그 다음에 항구성 이런 게 있고요. 이건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을 법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내용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거인데 소유권이라는 권리 밑에 또 다른 세부적인 권리들이 있는데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세부적인 그 소유권 밑에 권리예요. 그래서 시험에 혹시 소유권과 관련된 하부적인 세부 권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암기하셨다가 시험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취득시효는 뭐냐면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에 이에 대해서 권리 취득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뭔지 잘 모르시겠죠? 뭐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아닌 땅이에요. 근데 내 땅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옆에 집의 땅이 내 담벼락을 넘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내 땅은 아닌데 내 담 안에 남의 땅이 지금 일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내 건 줄 알고 그냥 계속 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주장을 안 해요. 내 땅인데 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이 땅이 내 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선의의 취득시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 조건이 있어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아요. 즉 사적 땅에서 옆집 땅을 갖다가 내가 사용을 하다가 일정 기한 지나면 저쪽에서 아무 말 안 하면 내 땅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 같이 썼다 하더라도 그 땅 자체가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취득세 선의를 기준으로 한 취득시효는 주장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취득과 등기부취득이 있는데요. 점유취득은 평온, 공연하게,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거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그냥 내 건가 보다 하고 이런 뜻을 평온 및 공연하라고 표현해요. 20년 동안 자주 점유, 즉 내가 자주적으로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점유 취득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20년 딱 지나자마자 이게 남의 땅인데 내가 20년 동안 이걸 쓰고 있었습니다 하면 그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에 등기를 통해서 내 소유권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 즉 내 땅은 아닌데 부동산 내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0년 동안 그냥 내 건가 보네 하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 남의 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년 이상을 부동산 등기로 내가 주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 요건으로 시효를 10년간으로 인정해서 본인 명의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선의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5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을 취득시효 기간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집에 있는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빌려온 그림인데 아버지 건 줄 안 거예요. 그래갖고 그건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빌려온 거거든요. 여기 아버지 돌아가신 분은 아니에요. 빌려왔는데 아버지가 신경을 안 쓰셔요. 그 내가 가져갈게요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가 딴 누구한테 훔쳐온 거예요. 훔쳐온 경우에 중요한 거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훔쳐온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아버지 건으로 안 건 안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 원인 자체는 아버지가 훔쳐온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기에 선의의 무과실이 아니고 악이죠. 악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을 내가 그냥 그런가 훔친 걸 안다 하더라도 10년이란 기간이 경과가 되면 내 거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내 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주인이 없겠거니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5년이란 기간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취득시효가 동산은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이가 없죠?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공유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재산이나 또 이게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주인이 되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주인이 3명, 4명인 땅도 있잖아. 이런 걸 공유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하며 사용 수익은 지분 비율로 나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청구 같은 경우는 자유롭습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땅, 나 여기서 빠지려고 하니 내 땅을 내가 사주든가 아니면 땅을 팔아버릴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분할 청구 또는 처분이라고 합니다. 합유는 뭐냐면 합유는 공유하고 합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공유 같은 경우는요, 지분상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즉 땅이 4개가 있어 4개 땅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통으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채가 올라가 있는데 밑에 땅 주인이 4명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공유라는 개념으로 하고요. 합유는 쉽게 얘기하면 같이 합쳐갖고 돈을 만들어갖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4명이지만 통으로 한 겁니다. 통으로 한 경우를 이제 합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각자 단독 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조합의 형식으로 이걸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합유물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는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목적물의 처분이나 변경을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즉 4명 중에 1명이 야, 내 지분만 팔게 그러면 나머지 3명이 동의 안 해주면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합유의 개념, 즉 조합식으로 통으로 뭐 부동산을 투자를 했다던가 하는 경우를 합유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율은 뭐냐면 지분의 처분은 없으며 목적물 처분이나 변경을 위해서 사회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나 이게 뭐냐면 사단법인 있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사단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처분행위에 관련돼서 총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 100명이 있는 사단법인에서 뭐 100억대 땅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1인당 1억씩 재산을 인정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단법인의 땅이고 사단법인의 땅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이 처분행위에 대해서 결의를 통해서 사단법인의 행위로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총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라는 거는 물권 중에 이제 그 세부 물권 내용의 종류를 구분한 거고요. 특히 처음에 보시면 이제 지상권이 나오는데 그 지상권 같은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위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남 땅인데 그 위에다가 내 명의 뭐 건물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심는 뭐 수목을 심는다던가 이런 경우를 그 지상권이라고 해서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유권 인정된다고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는 지상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즉 땅 주인은 틀린데 내가 그 위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려면 지상권 설정을 해야 돼요. 왜? 지상권이 없는 상태에서 난 건물에 함부로 이 건물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 위를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그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일필지, 즉 등기부상에 하나로 단독으로 되어 있는 일필지가 원칙이긴 하지만요. 일부에 대해, 즉 이 땅의 일부에 대해서도 그 지상권의 설정이 가능하고요. 지상권의 범위는 지표, 즉 땅 위에 땅 위에 드러난 면만을 해당하지 않고 지하를 내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의 경우에는 식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심는 것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상권의 어떤 설정이 가능하고요. 경작에 대해서는 지상권 설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의 법적 성질은 수목이나 건물이 없다도 지상권 성립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즉 무슨 얘기냐? 땅인데 땅 위를 내가 뭐 3년이면 3년 동안 지상권 설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땅을 비워놔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상권의 기본 요건으로서 뭘 짓거나 심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란 걸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지상권의 양도, 전대는 토지 사용자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땅의 소유권은 누군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는 순간부터는 그걸 갖다 뭐 판다던가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 땅을 그 남은 기간 동안 쓰시오 이렇게 한다던가요. 또는 뭐 빌려준다던가 하는 것은 지상권자의 기본 고유한 권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땅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와 동의를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좀 지상권의 법적 성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지료 있죠. 지료라는 게 땅에 대한 요금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지상권을 설정하면 그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동안에 땅을 사용하는 일종의 그 임대료 내지는 이자 내지는 수익과 같이 땅 주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지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상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토지 주인한테 지상권을 가진 자가 지료를 주는 거는 의무가 아니고요. 토지 소유주하고 약정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거는 등기도 가능합니다. 지료 증감 청구권이라고 해서요. 뭐냐면 당사자라고 하면 지상권자하고 즉 땅 위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상권자하고요. 토지 소유자 사이에 서로 간에 돈 더 내놔라, 덜 주면 안 될까 하고 청구할 수 있는 즉 줄여달라, 더 달라 하는 지료 증감 청구권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고 약정을 하고 땅 위를 쓰는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2년 동안 지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냐면 주인이 되겠죠. 주인이 너 2년 동안 연체했으니까 지상권 내 땅으로 돌려다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에 자기 토지의 편익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요 자기 토지에 필요해 갖고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만큼 밭을 쓰는데 옆에 이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농사를 경작하려니까 이 한 바닥보다 이 반바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토지를 위해서 이 토지가 더 필요한 거죠. 이런 경우 상대방의 토지를 지금 빌려가지고 있잖아. 이 토지와 관련해서 같이 쓰는 경우를 지역권이라고 하고요. 일필지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필지 일부여야 하지만 그 일부에 대해서도 이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권의 법적 성질은요, 그 무상 유상 관계 없습니다. 아까 지상권도 말씀드렸죠. 그 지료를 주든 안 되든 관계 없고요. 그건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승역지 위에 다른 여러 개의 지역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역지라 하면 지역을 받아야 되는, 즉 사용으로 좀 빌려야 되는 이런 그 땅을 갖다가 승역지라고 하는데요. 승역지에 여러 개의, 즉 쪼개가지고 여기도 지역권이 여러 개 설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유역지와 분리하여 양도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지역권은 일정 기간 동안 남의 땅을 나의 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그 권리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누구한테 준다던가 할 때 여기 그 유역지 있잖아요. 유역지라는 건 필요한 땅이죠. 요거하고 분리해가지고 따로 요것만 찌개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권리 중에 하나죠. 물권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일반적으로 전세권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게 아파트겠죠. 그러니까 남의 아파트예요. 거기 아파트에다가 전세권 설정을 하고 전세 보증금을 주고 그다음에 내가 그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 물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담보물권적 성격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담보물권이 될 수밖에 없죠. 전세금이 조금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담보물의 효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물권이죠. 이거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이건 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전세를 딱 등기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채무가 있어갖고 원소유자가 아파트가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은행보다 먼저 전세 대금을 등기에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먼저 변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그 등기를 통한 강력한 대항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의 설정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요. 농경지에 대한 전세권은 현재 법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물권법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농경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요. 전세금 지급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한 우선 면제권도 역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금은 금전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을 대신 준다는 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돈으로 일단 전세금을 정확하게 줘야 되고요.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정은 상린관계를 준용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토지 사용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토지 사용을 전세로 해가지고 이렇게 토지를 사용한다고 해놓고서 상린관계라 뭐냐 피해를 너무 입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서로 간의 이익 침해가 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내 맘대로 땅을 쓴다고 거기다가 불법 폐기물 같은 거 있잖아. 이걸 막 쌓아놓고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전세를 준 땅 주인이 와서 난리칠 수 있어요. 왜? 네가 여기다가 폐기물을 갖다 넣어놓으면 이 땅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되는데 그거는 상린관계 적용이 되지 않지 않냐. 그 상황이 서로 용인될 수 있는 선이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린관계 준용이 전세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담보물권이 있는데요.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지배함으로써 채권의 우선 면제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약간 좀 치사하지만 내가 돈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채권을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니까 일단 물건을 잡아놓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시는 거 많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대표적인 담보물권이고요. 여기 중요한 특성으로서 4가지가 있는데요. 부종성, 즉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원물에 따라간다는 게 있고요. 수반성, 이게 항상 원권리에 따라가니까 수반성이 있겠고요. 불가분성, 원물하고 또 나눌 수가 없겠죠. 물상대의성, 물건을 대시해가지고 그 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 이걸 물상대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치권은 뭐냐? 물건이나 유가 증거를 유치하는 겁니다. 내가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일단 보관하는 거죠.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려면 와서 바꿔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하기 위해서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내가 유치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유치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등기는 필요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성립배제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경매 신청은 가능하지만 경락대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이런 경우 보셨죠? 건물을 짓는데 갑자기 시멘트를 납품한 사람이 시멘트 대금을 못 받았어요.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멘트 가격 못 받았잖아요. 이걸 받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그 경비원이나 직원들 투입해가지고 그 건물에 가서 눌러 앉아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써놔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그러죠. 이게 왜 그 건물 그 벽이나 마다 자기가 준 시멘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유치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유치권 행사라는 얘기입니다. 저당권은 뭐냐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고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목적물에 의해 우선 변제를 받는 경우를 저당권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당 부동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저당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저당을 잡히는 겁니다. 저당을 잡힘으로써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적물은 안 와도 돼요. 안 와오지만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일단 내가 보관한 걸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 거죠. 특히 부동산 내가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담보물로 저당권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채권을 나중에 받는 걸로 약간 밀어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은 그 일반적으로 큰 부피가 크거나 덩어리가 큰 걸 대상으로 저당권을 좀 많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 채무자가 변제일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당 채권자는 권리 실행을 우선적으로 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당권의 우선적 변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권은 뭐냐면 채무자가 인도한 동산이나 재산권을 유치하고 채무 변제가 없을 경우 우선 변제를 받는 물권을 의미합니다. 그 유치권이나 뭐 다른 거나 보면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 질권 같은 경우는 동산에만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 맨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일단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게 유치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점유를 해가지고 이거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질권 같은 경우는 동산 같은 경우에 예를 금덩어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딱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딱 됐을 때 돈을 변제하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질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권 같은 경우는 뭐 등기나 이런 걸 요건에 의해서 내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게 대상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질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건데요. 물권 관련 효력에 대한 내용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권 관련된 효력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돼 있어요. 동일 물권 위에 같은 종류의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여러 개의 물권 가운데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시한다. 채권과 물권이 한 물권에 동시에 성립한 경우에는 채권 우선이 원칙이다. 여기까지 좀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낯설죠? 한 물권 위에 같은 물권인 저당권은 동시에 예외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다. 뭘까요? 3번이 낯설잖아요. 그죠? 한 물건에 동시에 성립한 물권과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물권이 우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중 물권법상 합법적 공동소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가 안 될까요? 첫 번째, 혼유가 섞여서 뭐 주인이 된다는 개념인데 이거는 법상으로 없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의 개념이 있고요. 이거는 각자 처분 관련돼서 내용이 틀린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물권법상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지료가 존재하는 경우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 들은 것 같아요.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 이게 지금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올바른 거네. 자, 3번 보시죠. 다음 중 물권법상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바른 거예요. 바른 거 틀린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료가 존재하는 경우, 즉 지상권에 대해서 지료를 주기로 했어요.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을 소멸하도록 그러니까 땅 주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죠. 나머지가 틀린 거네요. 맞죠? 네, 나머지 읽어보시면 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물권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채권은 임의주 조항이 많은데요. 물권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서 이게 설정이 되거나 정리가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법에 없는 거는 물권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의 효력으로서 우선적으로 성립한 물권이 우선으로 대항력을 가진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무조건 물권이 앞선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같은 경우 뭘 가지는 우리가 소유의 개념을 소유권이라고 하잖아요. 배타적 지배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면성, 혼일성, 탄력성, 항구성을 가진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취득시효는 점유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는데 20년, 10년이라는 거 각각 설명드렸고요. 동산의 소유권 취득시효는 선인 경우에는 5년, 악인 경우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소유 같은 경우는 공유, 합유, 총유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텍스트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과 지역권, 이 용익물권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지상권은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고요. 지역권은 뭐냐면 자신의 토지를 위해 옆에 있는 인접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경우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전세권은 뭘까요? 전세권은 돈을 지급하고 우리 아파트 사용하는 식으로요.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전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물권에는 유치권과 저당권과 질권이 있는데요. 각자 내용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하기 위해서 물건이나 유가증거를 유치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권은 채무자가 나한테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가서 잡은 게 아니고요. 누가 준 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채무 변제가 없을 경우에 이걸 팔아치울 수 있는 걸 질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저당권은 뭔지 아시죠? 물건을 내가 안 가져오더라도 저당권 설정을 해서 너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나에 대한 채무 변제를 강제하거나 나한테 내 줄 돈을 빨리 주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역시 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많은 학습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